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성기영입니다. 네. 오늘 벌써 네 번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 많이 좀 긴장은 됩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사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집안 정리나 청소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날씨도 좋고, 공기도 괜찮고, 환기도 하면서 청소를 많이 하실 텐데, 청소할 때 보통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네. 어떤 분들은 조금씩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로이님 안녕하세요. 음, 토요일인데 어디 안 나가고 방송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가 청소 또는 정리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머릿속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라는 내용이고, 강박 그리고 침투 사고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네. 사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매번 제가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중요한 것만,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실 내용만 좀 추려봤습니다. 네, 히리링 님도 들어오셨습니다. 히리링 님 안녕하세요. 네. 금사관 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부터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아마 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이실 텐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질문도 괜찮고, 이거 말고 다른 내용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이님 질문 시간 맨 뒤에 따로 보통 잡아놓기는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잘 기록을 해두었다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얼마 전에, 뭐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얼마 전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다른 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진료를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정신건강의학과를 왜 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왜 정신과를 선택을 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 면도 되게 많거든요. 뭐, 다른 과처럼 혈액검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상검사를 해서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정신과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더 내원하신 환자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살펴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여러 가지 강의들도 보시면 증상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오늘 말씀드릴 요 강박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마다 증상이 너무 다르고 중증도도 너무 달라서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도 님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 소개는 계속 똑같은 소개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잠깐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강박 또는 이제 강박장애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강박장애,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강박장애가 뭘까요? 네, 제가 사진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방송이 됐었던 장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사진이고요. 둘 다 이제 어떤 연예인들의 방송 촬영을 한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편의점급
줄 세우기의 끝판왕이라고 해서 냉장고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는 음료들이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영업장 내지는 가게가 아니고 집이거든요. 근데 냉장고 안에 음료수가 아주 가지런히 종류별로 줄 맞춰서 소위 각 잡혀서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정리가 깔끔하고 사실 진짜 건드릴 수가 없죠. 이거 너무 무서워서. 건드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우측의 사진은 저도 예전에 좋아했었던 활동 활발히 할 때 좋아했었던 가수고요. 요즘에는 이 청소 관련한 콘텐츠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글자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사진에는 24시간도 안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벌써라고 쓰여져 있고 아래 사진에는 6번은 돌렸을 거야 청소기를 하루도 안 돼서 6번 정도 청소를 했나 봐요. 그리고 아마 요 채널 제목도 청소광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면 너무 깔끔하고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지 않은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죠. 네. 냉장고는 수시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집어넣고 저장하고 이런 공간인데 항상 이렇게 정리를 잘 할 수는 없고 집도 마찬가지죠. 청소해서 깨끗하면 너무 좋기는 한데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니까 항상 먼지도 많고 지저분해지는데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방송이라서 이런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이 정리가 흐트러졌을 때 또는 지저분해졌을 때를 견디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을 강박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자료 사진을 준비한 이 분들이 강박 증상이다, 강박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나도 불편하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또는 이런 정리나 청소를 하는데 하루 중 상당 시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는 데에 너무 지장이 크다라고 하면 충분히 강박 증상 또는 강박 장애를 의심을 해보고 필요하면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강박 장애. 제가 이제 사진으로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강박 장애는요,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 4번째로 흔해요. 제일 흔한 것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2번째는 물질 관련 또는 사용 관련한 장애, 그리고 3번째는 우울 장애라고 하는 기분 관련 장애고 4번째가 강박 장애입니다. 평생 유병률은 한 2에서 3% 정도로 꽤 높은 편이고요. 남자와 여자의 성인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소아 또는 청소년, 어린 나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많다,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략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20대에 발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 증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증례는 실제 환자분은 아니고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들의 내용을 좀 각색해서 이름도 사진도 제가 다 가상의 환자로 준비를 했어요. 17세 여자분이시고 이름은 이정리님입니다. 이름만 봐도 어떤 특징이나 증상이 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모범적인 성격이셨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부모님과 사이는 좋았지만 좀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책상 위에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책상은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공부할 때 필요한 학용품, 책, 연필들을 항상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느낌 또는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적도 되게 좋은 편이었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정리하는 요 물건 배치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제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물건을 학용품을 원하는 대로 배치하는데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는 30분 이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성적은 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공부할 때 책상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도 물건을 정리하고 배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 정리님의 방, 생활하는 그 방에 침구류나 학용품, 책, 가방, 옷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꼭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정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학교를 다녀왔을 때 부모님이 이제 집안 정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해서 물건을 건드리면 부모님과 굉장히 많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렸던 증례는 사실 되게 흔합니다. 네, 흔하고 여기 오늘 그 채팅해 주신 분께서 바퀴벌레가 돼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헐 제 얘긴데요라고 하셨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되게 흔하고요. 비슷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꼭 병은 아닐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천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셔서 이것도 하나만 질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집착하는 게 강박이라면 그 반대로 너무 안 치우고 무신경한 건 뭐라고 하나요? 이것도 정신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나요? 네, 그 정신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게 꼭 병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과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집착적인 것도 나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강박이라고 보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면 병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치우고 무신경한 거, 뭐 소위 쿨하다고 하죠. 성격이 쿨할 수도 있고 그냥 나는 물건 정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뒀는지 다 기억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것도 꼭 어떤 뭐 정신과적으로 꼭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근데 집안 정리나 청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것, 뭐 청결한 것 내지는 인간관계 내지는 해야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무신경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하면은 그 다른 원인이나 다른 증상을 조금 찾아봐야 할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기분 관련된 의욕 저하와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의 집중력 저하, ADHD와 관련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증상 하나만 보고는 꼭 정신과적으로 어떤 증상이다,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담따님도 저도 컴퓨터 책상 위 놓여진 물건들 자주자주 정리하곤 하는데 라고 하셨고 꼭 정리보다는 가구나 물건 배치를 바꾸고 싶어서 청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네, 대부분 담따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는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책상, 뭐 집, 가구 배치 변경 이런 거 하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휴일인데 날씨도 좋고 시간이 나면 당연히 정리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병은 아니고 증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증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강박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강박을 정의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하나는 강박 사고 또는 강박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강박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박 사고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강박 사고 또는 강박 생각은요, 원하지 않고 침투적인 내용의 생각, 침투적인이라고 하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머릿속에 침투하는 것을 이제 침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원하지 않고 침투적인 내용의 생각, 충동 또는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떠오르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또는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강박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강박사고의 정도가요, 가만히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생각이나 충동, 이미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시도할 정도까지 되면 이제 강박사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박행동은 무엇일까요? 강박행동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생각, 충동, 이미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시도하는 게 강박행동이거든요. 강박행동을 다시 말씀드리면, 강박사고에 반응을 해서, 강박생각에 반응을 해서 손 씻기, 확인, 아까 봤는데 문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가스가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한두 번 확인하는 그런 정도를 지나쳐서 여러 번 확인해서 외출할 때 항상 늦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또는 줄 세우기, 아까 그 냉장고 사진처럼 사실 냉장고에 줄 세우지 않아도 저장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줄 세우기 위해서 반복된 행동을 계속하는 거, 아니면 행동을 꼭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과다하게 하거나, 여기서의 기도는 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운팅, 단어 되뇌기처럼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강박 행동이라고 하고요. 정도는요, 불안과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두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고 명백하게 과도한 것을 강박 행동이라고 해요. 네, 종류는 사실 제가 증례를 소개시켜 드리기는 했지만 되게 다양합니다. 먼저 강박 사고, 강박 생각의 종류를 먼저 보면요. 공격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또는 다른 물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도 모른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해야 한다 또는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반복적으로 심할 정도로 떠올라도 강박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사진을 준비했었던 것처럼 오염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해서 계속 떠오른다, 이런 것도 강박사고고, 세 번째로는 대칭이에요. 대칭은 항상 좌우, 상하 똑같이 하는 것, 대칭이고, 그 외에는 신체적인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좀 줄어드는 거지만 요 네 가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흔한 강박 사고입니다. 이에 대한 강박 사고가 들어오면 강박 행동을 하는데요. 가장 흔한 거는 확인, 체킹이라고 하고, 문 여러 번 확인하고, 물건 놓는 거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스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반복하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것, 그리고 수세기,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나는 꼭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건너야 한다, 이런 것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 사고와 행동에는 이런 종류와 빈도들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왼쪽과 오른쪽 두 개의 그래프가 있고, 왼쪽의 그래프를 먼저 보면요. 일단은 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위아래 세로축은 불안 정도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한 불안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들면 당연히 행동을 해서 불안을 낮추면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왼쪽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흔히 예를 들어서 손에 어떤 오염이 됐다, 내지는 뭔가 병원에 다녀와서 병균이 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 오염에 대한 걱정이 누구나 다 들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당연히 깨끗하게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강박사고, 오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손 씻기와 같은 행동을 하면 불안도가 내려가요. 보통은 이래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불안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 불안이 내려가야 하는데 요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묻었을 때 불안한 게 아니고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오염됐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지면 계속 손을 씻겠죠. 근데 또 불안해지니까 다시 손을 씻고 이게 반복되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불안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강박 증상 또는 강박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오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손을 씻는다. 뭐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계속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더 심해져요. 처음에는 손목까지 열심히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씻었는데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요 팔꿈치까지 올라와서 손을 씻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어깨까지 올라와서 손을 씻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비누로 씻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비누를 2-3가지 이상 갖고 다니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비누 말고 알코올 소독제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닦기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이후에 말씀드릴 치료에 관련된 그래프기는 한데요. 치료 중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데 그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중 하나가 노출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노출 치료라고 TV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을 때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의 오염 정도를 일부러 노출시키고 손을 씻지 않게 또는 정리를 하지 않게 좀 가만히 있게 하면 처음에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불안도가 엄청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좀 내려가거든요. 이런 것을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진단은 비교적 간단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강박 사고, 생각 또는 강박 행동 또는 둘 다 있는데 정도가 소비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경우 하루에 1시간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강박장애, 강박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다른 원인은 없어야 합니다. 네, 질문이 또 들어와 있어서 다시 질문 한 2개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님 질문을 주셔서 루이님 질문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루이님께서 비교를 하는 것도 강박의 하나일까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힘들어요. 네, 비교를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면 강박 증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반추라고 하는 생각 되뇌이기와 좀 구분을 하기는 해야 해요. 그 생각 되뇌이기 또는 반추라고 하는 것은 루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보통은 조용한 시간, 밤, 누워있을 때, 눈 감고 있을 때 이럴 때 많이 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떠올라서 나를 힘들게 한다, 불안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 루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힘들 정도다 라고 하면 이게 생각이 어떤 생각이고 얼마나 자주 나타나냐에 따라서 또 동반되는 증상이 뭔지에 따라서 강박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추 또는 기분과 관련된 다른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요.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힘들다라고 하신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좀 일시적인 증상이다. 요 며칠만 그러는데 다시 또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정도라서 조금 쉬시면서 지켜보셔도 되고 이게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 혹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이님께서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계속 잠궜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올라가 확인하고 그래요. 이것도 강박인가요? 네,
이게 더 많이 심해지면 강박일 수도 있죠. 대부분의 분들은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보통은 그냥 잠궈졌겠지 하고 지나가는데요. 가끔씩 내가 지난번에 한번 깜빡했었는데 별일은 없었지만 또 그러면 어떡하지? 내지는 오늘 내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다른 생각하느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봐요. 문 잠겼는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누군가가 침입하는 것도 맞고 좋은 점이 많겠죠.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흔한데요. 한 번 하고 다시 나왔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외출을 해야 하는데 항상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서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다. 또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일찍 나가서 확인하는데 30분을 쓴다. 그러면 충분히 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한지 마찬가지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브로님께서 집안에 쓰다가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고 언젠가 치워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쌓아두고 있는데 늘 머릿속에 생각은 하면서도 내버려두게 되네요. 이것도 말씀 주신 주제랑 비슷한 상태인가요? 뭐 비슷하다 하면 비슷할 수는 있지만요. 별 큰 문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물건 정리해야겠는데 하고 그냥 지나가죠. 워낙 바쁘게 지내시고 또 다른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정도가 어느 정도의 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끝까지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준비된 내용을 꼭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해요. 먼저 예후를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예후는 다양한데요.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치료를 하면 아주 크게 좋아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셔서 치료를 중단하고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4명에서 5명 정도는 아주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좋아지셔서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근데 2명에서 4명 정도, 20에서 40% 정도는 비슷한 상태를 유지가 되거나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박증이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치료의 아주 특이점이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치료는 뭐 약물 치료가 있고 그 외에 비약물적인 치료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먼저 살펴보면요. 제가 이 글자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최대한 이제 약자로만 썼는데요. 약물 치료에 아주 잘 반응을 하기는 하고요. 제가 맨 처음에 썼었던 요 SSRI라고 하는 것은 항우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우울제인데요. 강박증에는 효과적인 약물 치료는 항우울제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병의 상당 부분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약이 항우울제인데 그것을 사용을 하면 꽤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에스시탈로프람, 파록세틴 등등 요거는 사실 기분 관련된 증상, 기분 관련된 장애에 굉장히 많이 쓰는 항우울제인데 이런 것들을 강박증에도 써요. 근데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강박증이 굉장히 힘든 증상, 힘든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우울제, 우울증의 항우울제를 쓸 때보다 강박증의 항우울제를 쓸 때 조금 더 오래, 더 많이 써요. 더 고용량을 써요. 거의 문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우울증에 쓸 때 1이라고 하면 강박증에 쓸 때는 4배까지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박증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증상이기도 합니다. 항우울제만 꼭 쓰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항우울제의 반응을 잘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호전된다. 그래서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안티사이코틱스라고 하는 항정신병 약을 같이 소량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약을 쓰기도 해요. 특히 강박증, 강박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는 다른 질환들과 같이 병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강박증 때문에 기분장애, 우울증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거꾸로 우울증에 강박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조울증에 동반되기도 해요. 근데 조울증에는 강박증의 치료제로 주로 사용하는 항우울제를 쓰면 좀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조심해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오히려 기분조절제라고 하는 그 조울증의 주된 치료제를 잘 쓰면 강박증의 치료에 꽤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약물 치료를 할 때 특징은 보통 쓰는 용량보다 더 고용량을 더 오랜 기간 쓰고요. 또 하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약물을 처음에 아주 소량부터 서서히 조절하거든요. 올려가는데 강박증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리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인지행동 치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전에 그 방송할 때도 잠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길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지행동 치료는요. 인지에 대한 왜곡, 인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교정을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을 개선하는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요. 말은 되게 생소하고 어렵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어려운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강박증에서는 특히 강박증에서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연구나 문헌에서는 약물보다도 좀 더 효과적이다 인 경우도 많고요. 약물만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인지행동 치료 그중에서도 ERP라고 말하는 노출 그리고 반응 예방 치료가 이걸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문헌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보다 이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노출과 반응 예방 치료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면 요게 그래프가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오염 강박이 있어서 손을 1시간씩 씻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염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불안감이 올라갈 때 바로 씻는 것이 아니고 바로 씻으면 왼쪽의 그래프처럼 일시적으로는 불안감이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불안감이 점점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손을 씻지 않고요. 조금 참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그 힘든 생각을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바로바로 손을 씻었는데 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손 씻는 시간을 늦추는 겁니다. 유예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손에 뭔가 묻었을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뭐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요 병균을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을 씻지 못하게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괴롭거든요.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의 냉장고 정리를 엄청 깨끗하게 하거나 집안의 청결을 엄청 열심히 신경 썼었던 사람 멤버의 집에 다른 멤버가 놀러 가서 일부러 다른 일반 사람들이 봐도 지저분할 정도로 집안을 좀 어지럽히는 그런 것도 사실 치료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좀 조절해 가면서 해야 해요. 요 노출 치료라는 것은 그래요. 힘들지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힘듦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견뎌보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는 보통 그 사람의 불안이 100%라고 하면 50에서 70% 정도는 견딜 수 있게끔 불안감이 그 정도 낮아질 때까지만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그 정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손을 씻지 않게. 또는 정리하는 것도 30분 동안은 정리하지 않고 그냥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끔 노출시키는 거예요. 힘들어 할 테지만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처럼 처음에는 엄청 불안해하지만
굳이 내가 요거를 치우거나 손을 씻거나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확인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때의 속도는 아니지만 요 불안이라는 게 서서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정해놓은 노출에 대한 치료를 한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요. 요 그래프가 그냥 전반적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안한 정도 자체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30분 참는 것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1시간 참는 거, 그 다음부터는 1시간 반 참는 거, 이렇게 시간을 좀 늘려나가도 되고요.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손에 뭘 묻혀도 돼요. 뭐 이제 병균이나 아주 지저분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묻을 수 있는 뭐 쉽게 지워질 수 있는 뭐 음식물이나 뭐 펜, 쓰레기 같은 것을 손에 일부러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힌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을 한번 참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그러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다 보면 아예 증상이 없어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질 정도로까지는 쉽게 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요 노출 치료,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는 사실 약이 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약을 쓰면 강박 사고나 불안감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게 낮아지면 노출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래는 뭐 2주 간격으로 노출 치료의 단계를 조절했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면 조금 더 치료적으로 또는 강한 정도의 노출을 빠른 시간 안에 계속할 수 있어서 금방 호전이 좀 빨라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그 좀 치료 프로토콜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2주, 아니 그 2달에서 한 16주까지, 2달에서 4달까지 좀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약물이랑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할 때 증상의 개선이 더 빠른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인지행동 치료가 곧 노출 치료는 아니에요. 인지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살펴보면 제 마술적 사고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냥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마치 그게 마술처럼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그냥 어려운 말로 마술적 사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들 한 번씩 로또나 복권 같은 거 사보셨을 거예요. 그 복권 사고 나서 당첨자 발표를 하는 그 순간까지 되면 어떡하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실제로 당첨되는 확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을 계속하면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마술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 강박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마술적인 사고를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내 손에 지금 뭔가 묻었는데 요것 때문에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불안이 불안을 키운다고 해서 손에 묻은 것 때문에 이것이 내 입이나 코까지 올라와서 침투를 한다고 다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침투를 해서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해서 더 큰 병이 되고,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통은 문제없이 지나가는데 그 병이 하필 되게 안 좋고 위험한 병이어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계속 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적인 오류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것도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 말고는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강박증에서는 효과적이고요. 요 두 번째로는 자조그룹이라고 하는 치료도 있어요. 자조그룹은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해서 스스로 도울 수 있게끔 비슷한 증상 내지는 비슷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이고 정보도 교환하고 증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의 불안과 증상을 조절하고 그 인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치료가 있지만 그 좀 논쟁이 있는 치료들은 다 뺐습니다. 제가 다 전달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뺐는데 그것 말고도 치료도 많습니다. 요거는 조금 오래된 그 연구와 논문이기는 하지만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강박 증상을 경험하셨던 분들에게 조사를 좀 해봤었던 연구예요. 증상 감소에 도움됐던 치료가 무엇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통계로 이제 그래프로 정리를 한 연구이고요. 56% 거의 그 60%에 가까운 분들이 항우울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로토닌 시스템을 조절해주는 항우울제 약물 치료가 증상 감소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박장애 공부라고 하면 꼭 이제 뭐 머리 싸매고 막 한두 시간씩 그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강박장애에 대해서 어떤 질환인지 스스로 공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료 시간에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제대로 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겪고 있는 요 증상이나 요 질환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활동 자체가 증상 감소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도 거의 10명 중에 4명이나 됐어요. 말씀드린 행동치료도 10명 중에 3명 가까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셨고 정기적인 상담은 22%, 그리고 항우울제 말고 다른 약물 치료가 15%, 그리고 자조그룹이 14%, 그 외에는 정신분석, 최면 치료가 비율은 좀 낮지만 도움이 됐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준비된 슬라이드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질문 주신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강박증이 또 하나 특징적인 게요. 사실은 증상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정리하는 강박 증상이 있는 분, 강박 행동과 강박 사고가 있는 분이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그게 괜찮아지시기도 해요. 근데 다만 그 증상이 다른 증상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정리하고 있는 증상이 언젠가부터는 그게 없어져서 괜찮은데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 때문에 한참 고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는 수 세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 강박 증상이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질환이 같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강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박 그 증상이나 강박 장애는 제가 처음 초반 슬라이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빨리 나타나거든요. 10대에서 20대 빨리 나타나니까 그때 나타났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 꽤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종류가 바뀌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질문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질문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클라라님께서 자꾸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강박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 초반에 제가 이제 그 닉네임이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한 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비슷한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 후회하는 마음도 강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추, 생각 되뇌이기처럼 기분 증상에 동반된 다른 증상이나 현상일 수도 있어요. 후회하는 마음,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후회를 하죠.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오늘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이제 진료를 보고 왔는데 오늘 진료를 봤을 때 어떤 분에게 조금 더 열심히 진료를 받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약을 썼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이내 다른 생각으로 쉽게 전환하거나 오늘만 좀 후회를 하고 내일부터 다음날부터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강박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증상도 아니에요. 그
처음에 제가 침투 사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투 사고는 침투라는 말이 무서워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 한 10명 중에 8분 정도는 다 경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크고 무서운 트럭이, 소리가 시끄러운 트럭이 옆으로 쌩 하고 달려가면 누구나 다 어이구 저 부딪히면 큰일 나겠네. 혹시나 트럭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냥 그때뿐이에요. 예, 침투 사고는 맞지만 그냥 그때뿐이에요. 다 지나가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생각이 계속 그날 내내 다음날까지 또는 실제로 트럭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속 생각이 떠오른다. 나 또는 나와 가까운 가족이 다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계속 발전하고 괴로우면 그때는 충분히 강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강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케이트 리 님께서 주신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남편이 강박증이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도 심해서 가족에게 폭언과 폭력을 쓰는 일이 종종 있어요. 경찰도 몇 번이나 왔지만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고 정신과 상담을 거부합니다. 그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치료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보통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네, 이 말씀해주신 강박증과 분노 조절 장애를 같이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 따로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가 또는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이유는 강박 때문이라기보다는 폭언과 폭력을 쓰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같이 보호자분이랑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그냥 그 남편분께서 그래도 조금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 또는 다른 보호자들을 이 상황에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그리고 얘기를 할 때는 꼭 병원을 가야 돼. 문제가 있어. 라는 태도보다는 이렇게 폭언과 폭력 또는 강박 그 행동이나 생각 때문에 힘들지는 않은지를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시고 나는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폭언이나 폭력이 지속이 되고 그것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는 것이 사실 조금 괴롭다. 만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한 번쯤 받아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조심스럽게 그러면 한번 우리 전문가에게 가서 꼭 치료는 아니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한번 좀 상담이나 받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폭언과 폭력이 너무 심해서 그 남편분 또는 가족분들이 좀 위험하면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내지는 강제적으로 치료를 좀 해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토스티 번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토스티 번이라는 분께서 손 피부 뜯는 강박이 있는데 약물 외에 다른 치료법 없을까요? 약물 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약물 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하신 거 보면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 봐요. 우선은 그 치료를 하고 있는 선생님과 그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계속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 효과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치료 저항적인 강박증도 꽤 많고요. 그 손 피부를 뜯는 것 이게 강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상의를 드리고 약물 치료 효과가 부족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다른 약물 치료를 변경을 하거나 병합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출엔 예방 치료 같은 것도 병행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치료법은 말씀드린 비약물적인 치료 같은 것들을 해봐도 괜찮고요. 손 피부 뜯는 것이 사실 강박은 아니어도 습관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습관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해봐도 돼요. 손 피부를 뜯을 때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이나 손 피부 뜯는 거 말고
이제 손에 쥘 수 있는 다른 물건이나 물체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2번 뜯을 거 1번 뜯고 3번 뜯을 거 2번 뜯고 이런 식으로 빈도를 조금씩 낮춰가는 것도 꽤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것을 병행을 하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보고 이제 시간이 벌써 4시 50분이 됐습니다. 2가지 보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피오니 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저는 물건을 버릴 때 앞뒤 하나하나 살펴야 되고 안심이 될 때까지 버릴 물건을 여러 번 봐야 하는데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강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치료와 예방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물건 버릴 때 앞뒤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안심이 되고 그리고 안심이 될 때까지 여러 번 봐야 된다. 이거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질문 주신 피오니님께서 불편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치료를 하는 게 좋죠. 강박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너무 여러 가지가 많기는 한데요. 이 예방에 도움될 만한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의 불안 증상 또는 불안 정도가 강박 증상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강박증, 강박장애라는 게 진단 기준이 요즘에는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불안 관련 장애의 한 종류가 강박장애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강박 관련 장애로 따로 떨어져 나오기는 했지만 그만큼 불안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증상이고 질환이에요. 그래서 예방 방법 또는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강박 또는 강박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태, 내 불안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 정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정신건강,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잘 관리하면 물건을 버릴 때 앞뒤를 살핀다 하더라도 원래 한 10번씩 봤다라면 한두 번씩 보고 이렇게 불안이 좋아지면 강박 증상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얼른 받고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연진님께서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데 핵심이 강박 행동을 안 하면 계속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을까봐 이게 또 불안해서 강박 행동을 해요. 어떡하죠? 약 먹는데 안 낫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이어질까봐 걱정인 거예요. 네, 보여드렸었던 이제 굴곡져 있는데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 불안 그래프 상태가 지금 연진님의 상태 또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머리로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이고 안 되기 때문에 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연진님께서도 약을 복용하고 계신 걸 보면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 상황을 낫지 않는다라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시진 말고 적극적으로 약물 조절을 위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증상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약물을 적극적으로 변경해 보시기도 하고 약물 외에 노출 치료 같은 것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저항성 강박도 많은데 그것에는 소개드리지 않은 다른 치료도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드려서 나름 조금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 굉장히 1시간이라는 짧지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 좋은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확인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